안녕하세요. 네이버 테크 플랫폼 SRE의 이종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메신저 속 AI 오퍼레이터, LLM 기반 챗옵스 도구와 함께하는 팀 네이버 SRE라는 주제로 SRE가 지난 수년간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사람, 시스템, AI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며 운영 효율을 높여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총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 SRE가 걸어온 길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LLM 기반의 챗옵스 도구, 이어서 마지막으로 SRE 방향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팀 네이버 SRE가 걸어온 길에서는 저희가 안정성에서 출발해 확장과 협업을 거쳐 AI와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 네이버 SRE의 여정은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빌리티, 안정성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고, 스케일러빌리티,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를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은 콜라보레이션, 전사적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 AI와 함께 대응하는 지능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스테이빌리티, 안정성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이 직접 분석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대비 장애 비율을 줄여 나갔던 시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해당 시기에 진행했던 분석과 노력이 현재까지 팀 네이버 SRE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시 네이버 검색 시스템의 변경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장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더 많은 변경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달성한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변경 건수는 약 250% 증가, 장애 건수는 73%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안정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운영 효율과 품질을 함께 끌어올린 시기였습니다. 이 수치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변경 대비 장애 비율이 약 89% 개선되었습니다. 즉, 더 많은 변경이 이루어져도 장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시기에는 서비스 규모가 커져도 장애가 줄어드는 구조, 즉 확장 가능한 안정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 AI 기반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 확장성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데이터 폭증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비스별로 수집해야 하는 모니터링 지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표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모든 데이터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추가로 수집하려면 일일이 개발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물리장비에서만 약 200여 개의 지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개발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물리장비 외에도 컨테이너 장비가 존재하였습니다. 물리장비와 컨테이너 인프라를 합치면 약 5만 대 규모였고, 컨테이너 특성상 카디널리티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단순히 지표 수가 많아진 것을 넘어 지표의 조합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약 500GB 이상의 데이터, 그리고 분당 1천만 개 이상의 시계열 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하게 저장 효율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확장 가능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지표는 계속 늘어나고 개발팀은 새로운 지표를 끊임없이 추가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서비스로의 도약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돌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해법은 빅토리아 매트릭스 기반의 통합 시계열 모니터링 체계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개로부터 수십억 개까지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기술 스택과 지표를 표준화하여 개발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 폭증 문제를 기술로 돌파해낸 전환점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빅토리아 매트릭스 도입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데뷔 발표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 협력의 시기입니다. 안정성과 확정성을 확보한 이후 이제는 사람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조직이나 담당자 중심으로 장애 대응을 하던 방식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사 차원의 대응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 비상 대응 시스템, 그리고 반자동화입니다. 특히 반자동화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작용하더라도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 철학은 이후 등장하는 LLM 기반 챗옵스 도구 체계에서도 중요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2024년 부안 지진, 그리고 올해 초 충주 지진과 같은 전사적 영향이 큰 이벤트에서도 저희는 비상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비상 대응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재해, 재난, 그리고 사회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요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서가 동시에 상황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특정 조직이나 담당자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가 동일한 정보와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네이버 SRE는 전사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저희는 다음 단계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은 한 개의 팟이 떠 있는 상황이고 자동화를 통해 우측 다수의 팟으로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을 수행하며 트래픽 상황에 따라 자원을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HPA, 즉 자동 스케일링이 잘못 동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도하지 않은 부합 판단으로 팟이 무한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황, 즉 시스템이 스스로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우측 사진과 같고 자동화의 편리함 뒤에는 항상 이런 헬게이트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동작하지만 잘못된 판단일 경우 시스템 전체가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화 프로세스를 중단할 수단이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계속 팟을 생성하고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개입하기에는 시기상 늦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는 완전 자동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해당 시기에는 반자동화, 세미오토 스케일링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입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제한은 하지만 마지막 승인과 판단은 사람이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속도와 판단력을 모두 결합할 수 있었고 이 개념은 이후 등장하는 LLM 기반 챗옵스 도구에도 반영된 철학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인텔리전스, 지능화의 시기입니다. 2025년 현재 저희는 AI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 대응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을 돕는 구조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AI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판단과 복구 과정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일을 AI가 함께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챗옵스 도구의 도입으로 이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장애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팀 네이버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과 프로세스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팀 네이버에서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질까요? 네이버에서는 중요 장애 발생 시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사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 대응 체계 중심에는 전사 인시던트 커맨더, 줄여서 전사 IC가 있습니다. 전사 IC는 말 그대로 장애 발생 시 전사적인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리더입니다. 직급이나 소속 부서를 초월하여 그 순간에는 서비스 복구를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19개 핵심 서비스에서 1급에서 2급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에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 즉시 5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모든 인력과 리소스를 조율하게 됩니다. 전사 IC가 조율하는 5가지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구, 분석, 이용자 대응, 정부기관 공유, 그리고 언론 대응입니다. 이 5가지 축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이 팀 네이버 SRE의 대응체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구 단계입니다. 장애 발생 직후에는 가용 리소스와 인력을 즉시 재배치하고 서비스 IC와 함께 복구 우선순위를 즉각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단계인데요. 만약 즉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복구 예상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사 IC를 필두로 각 담당자들과 협업하여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대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지 문구와 시점을 조율하게 됩니다.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장애 상황에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기관 공유입니다. 장애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제 정부기관의 보고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대관 부서와 협력하여 최종 보고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고 이후에도 후속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기술적인 복구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성까지 포함된 체계입니다. 마지막은 언론 대응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언론 대응 부서와 협력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메시지 가이드를 준비합니다. 서비스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대외 커뮤니케이션 품질 역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면서 전사 IC 중심의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전사 IC 중심의 대응 체계는 서비스 내부 장애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그리고 대형 사회적 이벤트와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에도 작용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전사적으로 장애 대응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네이버 비상 대응 시스템에서 최근 2년 동안 대응했던 재해, 재난 및 대형 사회적 이벤트 발생 건수입니다. 2024년에는 3건, 그리고 올해는 무려 6건의 이벤트에 대응하였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트래픽이 평시 트래픽 대비 최대 3배까지 급증하였지만 전사적 대응과 비상모드 동작을 통해 모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상세 수치로 보시면 부안지진, 충주지진,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벤트에 대응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많은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말씀드린 3개 이벤트의 경우 모두 트래픽이 평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최대 가용량 소진율도 각각 60%, 20%, 35%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트래픽 급등에도 정상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했으며 이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서비스 건강도 측면에서도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저희는 연간 다운타임을 52분 이하로 단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서비스 중 70% 이상의 서비스에서 가용률을 99.99% 이상 달성한 사항이고, 여기서 가용량 99.99%라는 의미는 1년 동안 다운타임이 52분 이하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한 1급에서 2급 장애 발생 건수는 작년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이
결합되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장애 건수를 줄인 것을 넘어 MTTR, 장애 복구까지 걸린 평균 시간, MTTA, 장애 인지까지 걸린 평균 시간과 같은 핵심 운영 지표의 개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단의 시스템 화면은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건강도 모니터링 화면이고, 각 서비스의 대응 속도 및 복구 품질 등 주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드 타임이 단축되었고 대응 체계의 성숙도 또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 완료까지 전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AI와 결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고, LLM 기반 챗옵스 도구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장애 대응 방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SRE 엔지니어는 장애가 발생하면 각 유관 부서, 내부 시스템, 모니터링 툴 등을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고 조율해야 했습니다. 즉, 사람이 직접 정보를 모으고 연결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이 구조는 빠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사람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개인기 의존성이 높을 경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따라 대응 속도에 영향이 있으며 같은 장애라도 사람에 따라 대응하는 품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지표를 조회하고 로그를 확인하며 원인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응이 수동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업무는 대응 속도를 늦출 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장애 대응 시 집중력이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사항도 발생합니다. 장애 대응 시에는 PC 환경 중심으로 장애 대응이 가능했었는데요. 모바일 기반으로는 한정적인 대응만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저희 1세대 보신 모니터링 봇이라는 유용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명령어 기반으로 지표를 빠르게 조회하여 장애 대응 시 유용하게 활용하던 봇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자면 기존 장애 대응 체계에는 세 가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동 업무로 인한 운영 효율성. 두 번째, 시공간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기에 의존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올해 LLM 기반 챗옵스 도구인 SRE 챗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명령어 기반이 아니라 자연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장애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메신저 속 AI 오퍼레이터입니다. SRE 챗봇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사람보다 먼저 챗봇을 찾는 환경을 만들자. 이것이 저희가 정의한 비전입니다. 즉 엔지니어가 직접 시스템을 찾기 전에 챗봇이 먼저 상황을 요약하고 제공하며 장애 대응 시 필요한 정보를 엔지니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SR의 챗봇은 단순한 질의응답 도구를 넘어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장애 현황을 파악하고 AI 기반으로 대응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서비스 복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SR의 챗봇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챗봇은 LLM과 메신저 등 여러 사내 시스템들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메신저를 통해 챗봇에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LLM과 사내 시스템들과 연계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복잡한 API나 명령어를 몰라도 누구나 자연어를 통해 장애를 조회하고 조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메신저로 요청을 보내면 프록시를 통해 메인 에이전트에 도달되고 메인 에이전트는 LLM과 서브 에이전트를 제어하며 요청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는
MCP와 API를 통해 장애 정보 및 이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내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즉 하나의 메신저 입력이 실시간으로 여러 시스템들과 동기화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SR 챗봇은 내부적으로 LLM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을 생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펑션 콜링, 즉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기능을 호출하는 과정입니다. 챗봇은 사용자의 문장을 받으면 LLM 모델에게 이게 어떠한 성격의 요청인지 분류를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관련인지, 서비스 관리인지, 온콜 관련인지를 분리 요청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도구를 호출해야 될지, 또 어떤 파라미터를 써야 될지 LLM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모델과 옵션 값을 지정합니다. 크게 1차 분류 단계에서는 경량 모델을 활용해 빠르게 요청을 식별합니다. 즉 이게 장애 관련인지 온콜 관련인지를 분리하게 되죠. 그 다음 2차 단계에서는 에이전트별 목적과 상황에 맞게 고성능 모델이 투입되어 실제 툴 호출에 필요한 세부 파라미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LLM 호출 시 다양한 옵션 값을 활용하여 상황별 최적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델이 말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지 결정하는 템퍼처 값을, 그리고 단어 선택 폭을 얼마나 넓게 가져갈지 조정하는 샘플링 범위 탑P 옵션들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과 상황에 따라 옵션 값들을 조정함으로써 응답 속도의 품질과 속도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챗봇과 LLM이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사용자가 있는 메신저, 가운데는 SR 챗봇, 그리고 오른쪽은 LLM입니다. 이제 세 컴포넌트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요청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난달 1급에서 2급 장애 좀 알려줘. 이 문장은 단순한 자연어지만 챗봇은 여기서 날짜, 장애 등급,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 시에는 장애 등급 외에도 서비스명, 서비스 그룹, 고객 문의 건수 등 다양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적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봇은 전달받은 사용자의 텍스트와 함께 분류 대상 정보를 LLM에게 제공합니다. 즉 LLM이 완전히 처음부터 해석하지 않고 분류만 할 수 있도록 분류 후보군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LLM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LLM은 이제 전달받은 문장을 분석한 뒤 이건 장애 관련 요청입니다 라는 결과를 챗봇에게 돌려줍니다. 이제 챗봇은 장애 관련 요청임을 확인하고 해당 요청을 처리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AI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관련 요청이라면 인시던트 에이전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장애 정보를 조회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메인 챗봇이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고 각 에이전트는 도메인별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제 LLM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는 API와 MCP가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할까요? 즉 LLM에게 사용 가능한 툴 목록과 사용자 문장을 함께 전달하여 직접 적합한 툴과 파라미터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펑션 콜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LLM은 이제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실행 가능한 함수 호출문을 만들어서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급에서 2급 장애를 알려줘라는 요청은 getIncidentInfo 함수를 사용하며 세 가지 파라미터 값도 함께 전달합니다. 시작 날짜는 10월 1일, 종료 날짜는 10월 31일, 그리고 장애 등급은 1과 2. 이렇게 자연어 한 문장이 코드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AI 에이전트가 LLM이 만들어준 결과를 기반으로 MCP를 호출합니다. MCP는 네이버의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결하여 장애 이력, 지표 조회 등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기한 MCP의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SR의 MCP와 오픈소스 기반의 MCP들을 혼합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MCP를 통해 실제 장애 데이터를 조회한 뒤 그 조회한 결과를 LLM에게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조회한 데이터를 그대로 던진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약 템플릿을 프롬프트로 함께 전달합니다. 즉 LLM이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된 결과를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 중인 프롬프트 관리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SR의 챗봇은 상황에 따라 장애 요약, 타임라인, 시스템 프롬프트 등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한 문장 요약이 아니라 상황 맞춤형 리포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LLM은 받은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 원인, 영향 범위, 조치 상태를 분석해 함께 전달받은 프롬프트 기반으로 요약된 형태의 결과를 생성하여 SR 챗봇에 응답합니다. 이제 최종 결과는 메신저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사용자는 별도의 툴에 접속할 필요 없이 메신저 대화창 안에서 바로 장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의 입력부터 응답까지 가독성 높은 형태로 실시간성 응답이 가능하게 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SR의 챗봇은 실제 장애 대응 시 네이버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실제 장애 상황에서 SR의 챗봇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 현황 파악입니다. 이전에는 장애 상황을 정리하려면 엔지니어가 직접 로그를 확인하고 요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신저에서 특정 장애 요약해줘 라고 입력하면 LLM이 즉시 상황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 요청하든 언제 요청하든 항상 일관된 품질의 요약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롤백을 통한 복구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경우 복구를 위해 롤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챗봇을 통해 지표와 리비전을 빠르게 조회하고 특정 리비전 버전으로 바로 롤백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처럼 여러 툴을 열어보지 않아도 메신저 한 줄을 통해 복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장애 등급 승급 조건, 서비스 그룹, 장애 대응 시 역할별 담당자와 같은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엔지니어가 장애 대응 시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AI가 상황 정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사람은 결정과 승인에만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3개의 사례가 장애 대응 중 활용되는 사례였다면 이번에는 평시 상황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장애 이력 조회입니다. 사용자가 과거 장애 이력을 요청하면 챗봇이 의도를 파악하고 장애 데이터를 검색한 뒤 요약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장애 등급과 기간 조건만 요청했지만 이외에도 고객 문의 건수, 서비스명, 변경 이력, 장애 지속 시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조건의 장애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 리포트 생성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챗봇은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이므로 조회하고자 하는 장애가 많을 경우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 리포트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챗봇이 장애 정보들을 취합하고 리포트를 생성하며 엔지니어는 생성된 리포트에 대하여 검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보고서 작성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콜 담당자 조회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특정 기간에 따른 온콜 담당자 정보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특정 인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SR의 챗봇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SR의 챗봇을 도입한 뒤 장애 대응 패러다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엔지니어의 경험과 개인기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메신저 중심의 자동화된 대응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챗봇이라는 도구를 정리해보자면 1세대 모니터 봇은 명령어 기반으로 특정 시스템의 특정 지표를 빠르게 조회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는 설명드린 LLM 기반의 챗옵스 도구인 SRE 챗봇, 자동화된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 SRE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SRE 에이전트는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사람은 최종 승인과 판단에만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반자동화 대응 기반 대응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팀 네이버 SRE의 방향성, 즉 반자동화를 향한 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네이버 SRE는 사람의 분석과 노력에서 시작하여 시스템과 AI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사람의 분석과 노력이 시작점이었으며 2021년에는 빅토리아 매트릭스를 통해 시계열 DB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사적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완성하였고 2025년 현재 AI와 함께 대응하는 지능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최종 의사결정이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내리고 AI는 판단을 돕는 반자동화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기술적 정책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내비게이터 동료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지난 수년간 네이버 SRE 조직에서 데뷔, 단,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해 주셨던 이력입니다. 2018년부터 저희는 더 나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노하우들을 공유드렸으며 이러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이제 Q&A 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더 깊이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